과거 20년 전 닷컴 버블 시절 모두가 기술주에 열광할 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엔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죠. 버핏은 시대에 떨어진 게 아니라 현명하게 비켜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숫자에 끌려가다 본질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하루에 딱 1%. 당신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슬림로그입니다. 오늘은 곧바로 현명한 투자자 버핏의 경쟁 우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의 투자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모두가 기술주의 열풍에 취해 있을 때였다. 거리의 택시기사도, 식당 주방장도, 심지어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지인까지도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주식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지금은. 나는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설득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나는 내 방식대로 했다. 그게 오랜 세월 내게 증명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무렵 나는 한 가지 원칙을 다시 꺼내보았다.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칙은 많은 인터뷰에 실렸다. 이 말은 단지 겸손을 가장한 언변이 아니었다. 그건 생존을 위한 핵심 원칙이었다. 남들이 몰려가는 방향을 외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고, 내가 떨어지지 않고 비켜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 2002년이 되었을 무렵 닷컴 버블의 상징 같았던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감탄을 자아내는 기술력, 잘 꾸며진 웹사이트들, 그 어느 것도 기업을 지켜주진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내 투자 인생에서 단 하나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함을 깨달았다. 그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내가 평생 쫓아온 개념인 경쟁 우위였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묻는다.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나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 뜨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묻는다. 당신은 그 기업의 해자를 본 적이 있나요? 나는 기업을 마치 중세의 성처럼 본다. 성벽이 아무리 높고 병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앞에 해자, 즉 적의 침입을 막는 깊은 물길이나 도랑이 없다면 결국 성은 무너지고 만다. 투자에서의 해자란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뜻한다. 가격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고객이 쉽게 떠나지 않으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흉내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구조. 그게 바로 해자다. 브랜드 파워, 독점적 공급망, 높은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정부 인허가와 같은 법적 진입 장벽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해자를 구성한다. 해자는 곧 이익을 방어하는 힘이며, 나는 평생 그 해자를 얼마나 넓고 깊게 구축했는지를 기준 삼아 기업을 판단해왔다. 특히 5가지 해자 유형을 주로 본다. 무형자산, 원가 우위,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다. 이 5가지는 종목 선택의 기준이 아닌 기업 판단의 기준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브랜드 파워, 특허, 정부 인가 등 무형 자산이다. 나는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본다. 무형 자산이란 결국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떠올려보자. 사람들은 흔히 그건 그냥 음료수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 음료수가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고, 심지어는 냉장고가 없는 아프리카 외집 마을에서도 콜라라는 단어 하나로 통용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건 더 이상 제품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감정과 기억의 총합, 그것이 바로 브랜드인 것이다. 그 브랜드는 신뢰와 동일시되고 선택의 순간에 주저없이 손을 뻗게 만든다. 무형자산은 그래서 무섭다. 모방은 가능해도 침투는 불가능한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기업을 보면 오래 기다릴 준비를 한다. 단기 성과보다 이들이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자산이 다음 10년을 이끌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가격, 즉 원가 우위다. 나는 가끔 기업의 이익률보다 단가 구조표를 먼저 본다. 왜냐하면 이익은 가격이 아니라 비용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월마트를 처음 분석했을 때 나는 매장보다 그 뒤에 공급망 설계도에 더 주목했다. 그들은 이미 유통의 단계를 줄이고 운송과 재고 시스템을 최적화했으며
심지어 협력 업체에게까지 구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싸게 파는 회사를 흔히 박리담회로 오해하지만 나는 싸게 팔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회사를 본다. 경기 침체가 오면 대부분의 기업은 매출이 줄고 마진이 깎인다. 하지만 월마트 같은 기업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다. 사람들은 더 싸게 사기 위해 모이기 때문이다. 그건 소비자의 본능이다. 그리고 나는 그 본능이 가장 먼저 향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비용 우위는 단순한 경쟁력이 아니다. 그건 시장이 불황일 때조차 살아남을 수 있는 보험인 것이다. 셋째, 전환 비용, 즉 떠나기 힘든 구조이다. 나는 늘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는데 고통이 따르는 구조를 가진 기업 말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제품군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매일 엑셀을 열고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워드로 문서를 작성한다. 물론 더 저렴하거나 기능이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왜 아무도 그걸 바꾸지 않을까? 그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화된 시스템의 저항력 때문이다. 그 안엔 전환에 드는 시간, 교육 비용, 호환성 문제, 고객 설득까지 돈보다 무서운 귀찮음의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미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있다. 이 기업에 고객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브랜드의 프리미엄과 사회적 상징성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는 아멕스를 쓴다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건 브랜드의 전환 비용이 결합된 이중 해자의 대표적 사례다. 그런 기업은 진짜 위기가 닥쳐도 고객이 먼저 탈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점에서 항상 안심해왔다. 넷째, 네트워크 효과, 즉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다. 나는 기술보다 사용자의 밀도를 먼저 본다. 애플을 처음 주목했을 때도 하드웨어 성능이 아니라 생태계의 자가 증식력이 보였다. 아이폰은 그 시작이었다. iOS는 앱스토어를 만들었고 개발자는 그 생태계 안에 들어왔다. 개발자가 많아지니 사용자도 늘고 사용자가 늘자 또 다른 기기가 연결되었다. 맥북, 아이패드, 아이클라우드, 에어팟,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며 애플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네트워크가 많은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를 떠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그게 진짜 네트워크 효과다. 사람들은 애플을 버리는 순간 자신의 모든 디지털 삶을 새로 세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 심지어 불편해도 남는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생태적 귀속감 때문이다. 나는 그걸 봤고 그래서 애플을 단순한 기기 제조사로 본 적이 없다. 애플은 구조였다. 그리고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경쟁자를 압도하는 규모의 경제이다. 규모의 경제는 단순히 크다고 생기지 않는다. 크기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해자가 된다. 내가 미국의 한 철도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단순했다. 다른 경쟁자가 이 회사의 철도망을 넘어서기 위해선 새로운 철도를 깔아야 했다. 하지만 그건 수십 년의 시간, 수백억 달러의 투자, 수천 건의 인허가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걸 할 수 있는 경쟁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미국 중소부의 핵심 물류를 책임지고 있었다. 유일무이했고 시장 내 과잉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야말로 내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 환경이다. 비용이 낮고 리스크도 낮으며 안정적인 수익이 예측 가능하다. 경쟁 없는 시장, 그건 전쟁이 없다는 뜻이고 나는 그 평화 속에서 자본을 불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자를 바라보면 단순히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닌 앞으로도 살아남을 기업이 보인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투자하는 그 기업은 과연 해자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해자는 정말로 시장을 방어해 줄 만큼 강력한가?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진은 20년에 걸쳐 1000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수익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었는가였다. 그리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높은 투하자본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들 사이에는 공통된 DNA가 있었다. 바로 해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해자를 방어하거나 확장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때의 이익이 아니다. 진짜 강한 기업은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자본을 효율적으로 써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건 운이 아니다. 구조의 결과다. 연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밝혀냈다. 광고, 마케팅, 단기 판촉이 아니라 구조적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브랜드 충성도와 전환 비용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규모의 경제로 진입 장벽을 쌓은 유통기업들, 네트워크 효과로 독점 생태계를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과 수익률 모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수천 개의 숫자가 말하고 있다. 해자는 실적표에 반드시 드러난다. 나는 이 연구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결국 숫자는 철학을 따라오는 법이지. 나는 평생 현장에서 이 원리를 지켜봤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또한 이 원칙을 기준으로 구성해왔다. 단순히 시장을 이기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내가 투기꾼이 아니라 사업가의 눈으로 기업을 본다는 증거였다. 핵심은 이렇다. 첫째, 나는 가장 빨리 성장할 기업이 아닌 가장 오래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해왔다. 둘째,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 기업이 가진 해자였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주목한 그 기업은 이 5가지 해자 중에 단 하나라도 구축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질 약한 성벽에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경쟁 우위는 단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살아남을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이죠. 이제부터라도 수치와 차트보다 먼저 기업의 해자를 보셔야 해요. 그게 바로 버핏의 눈이자 시장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당장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자를 보는 사람은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 오늘도 조급해하지 말고 깊이 보고 길게 가는 자신의 눈을 믿어보세요. 자, 지금까지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신의 다짐을 한 줄 댓글로 적고 시작할게요. 하루에 딱 1%. 오늘도 나는 성장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슬림로그였습니다.